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에 있는 박지민 교수라고 합니다. 네네. 교수님, 요즘에 통계된 자료들을 보면 경제가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많은데요. 정부는 이번 3분기 GDP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았고요. 오랜만에 0%대를 벗어났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유 기자님, 현장을 다녀보시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이제 글로벌 쪽 경기와 이제 국내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이 가장 큰 여파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최근 우리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적자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지 논쟁이나 법인세 인상 등도 이슈거리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용섭 전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십시오. 네, 장관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예. 제가 알기로 청장과 장관을 각각 2번씩,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2대에 걸쳐 지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과 정치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관료 생활과 정치인,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습니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지향점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선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는 논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로 냉철한 머리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아무래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나 이제 감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직자는 서생적 문제의식을 더 중시 여기고 정치인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에 비유하자면 정치인은 주로 변화구를 많이 사용하고요. 공직자는 직구를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강속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정치인들은 이제 낙차큰 커브나 슬라이더 이런 걸 이제 중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총리나 장관을 불러서 호되게 질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는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호되게 질의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장관이나 총리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총리나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최근 정치권에 여러 현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 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도 잊을만 하면 한국 경제 위기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5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25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50년 만에 따라잡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죠. 근데 그 부작용이 저는 심각한데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3대 중병에 처해 있고 양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3대 중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10%, 9% 성장하던 때가 있었는데 금년 성장률은 지금 2.8%로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010년대에는 2% 정도, 2%대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중병이라고 하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 중병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행복 지수가 추락하고 있다. 실은 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해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득은 늘어나고 매년 무역 수지는 몇백억 불씩 난다고 그러는데 왜 자살률은 2003년부터 세계에서 1위이고 아이들은 가장 적게 낳았고 그리고 이혼율은 OECD 국가에서 제일 높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제 양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재정 위기입니다. 실은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매우 경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가계부채 위기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실은 정부가 이제 돈 풀어서 돈 빌려서 집 사라 소비해라 하는 이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부는 이제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위험 수준입니다. 이미 내수 이축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고 자칫 이게 진행되면 가계나 금융기관의 부실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큰 것이죠.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높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런 성장세가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제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올해와 내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낙관론은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고 자영사업자나 중산 서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진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1.2%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저효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분기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조금만 성장을 해도 낮은 것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높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렇게 성장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1.2%라도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단방약에 끝난다. 그 약효가 끝나면 4, 4분기에 계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수출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이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5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율도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성장률도 지금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이 경제를 진단하실 때 3대 중병에 처해 있고 양대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좀 위험에 빠져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정책을 보면 돈 빌려서 집 사라 소비해라. 네네. 그래서 돈을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LTV, DTI 이런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지난해 취임해서 4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 수준인 1.5%까지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살아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런 단방약이나 일시적 처방으로 견디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적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과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재정이 위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부 정책이 성장률 수치 중심에서 국민 행복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중산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물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롯데 사태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농사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거든요. 그걸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천수답 경제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여건이 나쁘면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와서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수답 경제를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전천후 경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내수를 이제 확장시켜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는 북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싼 임금, 공장 용지 이런 걸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체제는 인정해 주더라도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비엔나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데 배로 가게 되면 28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차로 가게 되면 5일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공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장관님께서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조세재정 전문가십니다. 네. 지금 비록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지만요. 지금 국회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시점인데요. 혹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역시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일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보면 재정 적자 규모가 37조입니다. 국가 부채가 내년에 50조나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가 구조적이고 빨리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시작됐던 2008년부터 내년까지 9년 연속 재정이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누계로 해서 233조나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가 부채가 내년에 지금 645조인데 내년에 늘어나는 것만 50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9년 기간 동안에 국가 부채가 2.2배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 국가 부채의 54%가 이 9년 동안에 늘어난 겁니다. 실은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144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에 202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리스처럼 재정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위기, 재정적자, 재정건전성 문제 이쪽에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 나라의 복지 수준도 낮고요. 또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여당과 야당의 논쟁거리 중에 법인세 인상권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특히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더욱 강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기에 부담을 준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양당이 평행선만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저는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다 야다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것은 잘못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4년 연속
지금 국가 세수가 예산보다 덜 거치고 있고 그리고 법인 세수가 2년 연속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법인세율을 내린 게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법인세율을 22%에서 당초대로 25%로 환원하게 되면 조세의 특성상 조세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세율이 23%예요.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환경을 저해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올리자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해결책은 이 명목세율 22%는 올리지 않으면서 세수를 더 들어오게 하는 게 여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목세율 22%는 그대로 두고 실제 세금을 내는 실효세율을 올리자는 얘기죠. 실은 명목세율은 22%지만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는 10대 기업들을 보면 2012년도에 실효세율이 1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을 3%만 올리게 되면 명목세율 3%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도 나오고 조세 공평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야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인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목세율은 22%인데요. 실효세율은 그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규제 같은 것만 완화해주면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제 이런 감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과세소득이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2%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200억을 한 2억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상당히 실효세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장관님 나오신 참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는 큰 악재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자료 중에서는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신지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추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중국 사회과학원에 초청을 받아서 한 3개월 동안 초빙연구원으로 중국에 있다 왔어요. 근데 저는 중국이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양극화도 매우 지금 심각하지요. 그리고 과잉 투자 문제, 체제 리스크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이런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매우 많지만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의 안정된 리더십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뭐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가장 큰 그릇이 정치입니다. 정치 이 안에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그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안정돼 있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 중국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신창타이를 선언하고 과거 10%의 고속 성장에서 이제 그런 자세를 버리고 6% 내지 7%의 질적 중속 고속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3만 불에 가까운 대한민국도 지금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불이고 인구가 13억 7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은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사실상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고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히 세우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예.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는 예.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중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것인가 위험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진다 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 중국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꾸어서 얘기하면 한국과 같은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우리에게 기회일 수는 없죠. 동반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중국이 실은 견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도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경제 관계가 가장 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미국은 12%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였냐면 485억 불이었어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흑자가 얼마냐면 555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무역 수지는 완전히 적자인 것입니다. 네네. 이제 과거에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상호 보완 관계였어요. 이제 일본은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는 중쯤 되는 중국은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낮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었는데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 나라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IT랄지 엔터테인먼트랄지 한류랄지 이런 쪽에서 보면 아직도 상호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FTA도 이제 시행을 하고 하면서 중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길을 가는 게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기회이면서 위기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부 당국자에게 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불환빈, 불환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이 한 얘기인데요.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고르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와 배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득이 1만 불 이하일 때는 경제 성장률을 중시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정부가 양극화 해소하는데 배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면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미국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사회 양극화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 만드는데 정부가 보다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균형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좀 힘써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